듣기만 해도 내 것이 되는 이복규 시인의 특강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1월 3일이니까 사실은 이 강의는 제가 자청을 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청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하겠다고 회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작년에 그 10강을 했는데 제가 빠진 내용이 있고 또 신년에 2022년에 또 우리 시인들을 만나고 싶어서 새해에 서로 만나서 또 새해 덕담도 나누고 또 새해에 또 나름의 여러 시인들의 계획도 한번 듣고 정을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서 제가 안 본 지 한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제가 자청을 해서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특강의 제목은 아까 안정단 시인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일 처음 이야기는 한국은 지금 저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198개국 중에 유엔에 등록된 198개국 중에서 한국 출산율이 최저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0.84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서울시 출산율이 발표가 됐죠. 0.64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대도시에 사람들이 더 출산을 적게 한다는 그런 결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평균보다 또 훨씬 더 떨어지니까요. 이렇게 저출산율이 계속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한국 사회가 약자들이 살기가 힘든 나라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들을 마음 놓고 낳아서 또 편하게 키울 수 있고 편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아이를 낳으면 엄청난 힘든 양육을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선진국들은 출산율이 뭐 우리보다는 높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출산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후진국가 출산율이 훨씬 더 높죠.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후진국일수록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지만 그게 하나의 힘이 되거든요. 이제 노동력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또 없이 사는 사람일수록 가족 수가 많아야, 뭐 쉽게 말하면 쪽수가 많아야 힘이 되듯이, 그래서 후진국일수록 사실 출산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이제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추구하는 경향성이 높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율도 떨어지고 출산율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도 인구가 유지가 되는 것은 후진국가 사람들이 선진국으로 이민을 많이 하고 받아주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제 그 인구 수가 유지가 되는데, 한국은 지금 서구 이 학자들이 한국 자체로서도 사실은 출산율이 낮아서 계속 인구가 급감할 거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는 이민율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도 살기가 힘들지만 이 외국 이주 노동자들은 더 살기가 힘든 거예요. 차별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약자는 차별을 받는데 이주 노동자들이 얼마나 또 차별을 받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도 한국의 노동자로 일시적으로는 오지만 이민 와서 살고 싶지는 않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국은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 나라다.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누군가가 들어오지 않으면 노동력이 안 되기 때문에
회사가 유지되기가, 노동자가 없는데 회사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밖으로 대기업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되어서 결국 한국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어쩌든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또 사회적 약자들이 살만한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약자들이 힘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고요. 또 사회적 약자들이 일자리가, 자영업이 무너지니까 또 일자리도 계속해서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통계이지만 소위 선진국 그룹이라고 하는 OECD 국가에서 저희가 노인 빈곤율이, 노인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약자들이 살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자살률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대충 나오는 통계 자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인데요. 그제도에는 이 애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장애인들이 모여서 또 일도 하고 또 교육도 받는 곳이죠. 그래서 아주 6.25 전쟁 무렵에 이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아서 키운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 장애인은 이렇게 크게는 육체적 장애가 있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데, 그래서 지적 장애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또는 그런 후유증으로 인해,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인해서 장애를 입는 경우를 지적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지적 장애인들을 만날 수 있는 이렇게 그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광원의 식구들이 출석하는 교회에 함께 주일마다 만나는 시간들이 있어서 아주 그들의 아픔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제의 애광원과 독일의 지적 장애인이 있는 시설과 교류를 합니다. 지금은 교류를 하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교류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한때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그제 애광원 지적장애인들의 애광원에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 그림을 독일로 보냅니다. 그리고 독일의 지적장애인들이 그린 그림과 함께 전시회를 합니다. 그리고 한 해는 한국으로, 독일의 장애인들이 그린 그림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우리 애광원의 장애인들의 그림을 같이 전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제문화예술회관에서 그 그림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쭉 이렇게 독일 지적장애인, 한국의 그제 애광원의 지적장애인들이 이렇게 있다가 밑에 보면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코너에 가면 이름을 가립니다. 이름을 가리고 그림만 한 대여섯 작품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그렸는지를 맞추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그림은 한국의 장애인이 그린, 지적장애인이 그린 그림이고, 이 그림은 독일 지적장애인이 그린 그림임을 거의 100% 맞춥니다. 그림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코너를 만든 이유는 똑같은 지적장애인인데 한국의 지적장애인이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독일의 지적장애인들이 그린 그림은 크고 꽃도 크고 사람 모양도 크고 화려합니다. 색감이. 근데 한국 지적장애인이 그린 그림이 일단은 등장하는 꽃과 동물과 식물들이 작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색깔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그림입니다. 누구나 보면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줄 모릅니다. 당연히 모르겠죠. 근데 이 내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비장애인들이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갈구면 됩니다. 넌 바보야. 넌 바보야. 넌 모자라. 라고 계속해서 차별을 두면 얘가 느낍니다. 아, 내가 지금 모자라는구나.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서는 내가 못 배웠어. 비장애인들도 내가 못 배웠어. 난 가난해. 난 약자야. 주눅이 드는 것처럼 지적장애인들도 주눅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도 상처인데 이 비장애인들이 이 장애인들을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울합니다. 표정도 밝지가 않아요. 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만약에 커피숍에서 알바를 합니다. 그러면 비장애인들이 시간당 10,000원을 받고 8시간을 넘지 못하고 더 넘으면 특별수당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장애인들이 커피숍에서 일을 하면 시간당 얼마를 받고 얼마의 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한 시간 같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근데 그렇게 안 주나? 비장애인보다 많이 받아야 됩니까? 적게 받아야 됩니까? 일단 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게 받겠죠. 적게 받. 근데 많이 받아야 되는데. 많이 자, 우리가 똑같이 받아야 돼. 어른하고 초등학생하고 달리기를 하면 나란히 선에서 달리기를 하면 무조건 누가 이깁니까? 어른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꼭 달리기를 경주를 하고 싶으면 어린 아이를 한 몇십 미터 앞으로 보내놓고 달리기를 하면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장애인이 1시간에 10,000원을 받으면 장애인은 1시간에 15,000원. 적어도 10,000원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사회가 그렇지. 10,000원 아래로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긴 시간 노동을 강요합니다. 더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에서 이 지적장애인 노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더 적은 월급과 더 긴 시간 동안 일을 시켜서 이렇게 감금 상태로 있는 지적장애인들을 가끔씩 뉴스에서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애완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완견도 이 아이가 이 애완견이 자기를 바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묶어놓고 계속해서 고통을 주고 산책도 안 시키고 자기 잠자는 주변에 똥 오줌으로 가득하면 이 개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버림받았다 생각을 하겠죠. 여기서 저는 좀 많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적장애인들은 특별한 사람이고 저는 특별한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10,000원 받을 때
15,000원을 줄 수 있는 사회. 남이 8시간 일할 때 5시간만 일해도 똑같은 월급이 되도록. 그리고 보금자리도 우선적으로 국가가 제공을 하고 다양한 특별한 사람을 이 특별한 사람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비장애인들도 약자는 차별을 받아서 여러 가지 억울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제법 알려진 작가들도 이 빈곤에 시달리다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시를 써서 소설을 써서 뭐 그런 말 들어보셨죠? 연예계에서도 아주 소수들만 사실은 엄청난 이 부를 누리지 사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죠. 그래서 특히 한국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사회적 약자가 많습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예술이 존중을 받고 돈 안 되는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이런 문화적 풍토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강자의 폭력이 차별이 계속 대물림되다 보면 저 밑바탕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장애인들, 그 다음에 동식물들. 제가 앞선 강의에서 조금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가장 밑에 있는 먹이사슬의 가장 약자인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특수학교도 있고요, 특수학급도 있고 또 일반 학급 안에서 여러 가지 지체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 특수학교만 보냈지 이 지적장애인들을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이나 그러니까 일반 교실에 같이 생활하는 식으로는 부모가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심하게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특수학교를 보내는 게 나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 지적장애인들은 이 사회에서 일반인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런 지적장애인과 함께 교실에서 성장을 하고, 그러면 그 교실에는 이제 비장애인 교사가 있고 또 장애인 교사가 함께 해서 옆에서 이제 보호하고 또 아이들의 비장애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저는 우리 문화 수준을 높이는 또 그런 문화 풍토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며칠 전에 제가 그 올림픽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바로 장애인 올림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떤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장애인 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장애인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올림픽이라고 말하지 않고 비장애인 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장애인 올림픽이 시작되었다 하는 근데 되게 저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운서가 적어도 의식이 있구나. 이걸 그냥 올림픽은 소위 말해서 정상인이고 그 장애인들은 비정상, 이런 그러니까 정상 앞에서는 다른 수식어가 붙지 않거든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비장애인 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장애인 올림픽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단어 하나에 저는 매우 민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섬세해져야지만 더 훌륭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대충 단어 하나도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소수 한 사람을 위해서 99명이 그런 단어 하나 써줌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약자가 얼마나 보호받고 있느냐, 얼마나 살만한 세상이냐 하는 그런 진정한 가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아마비라는 시를 아주 오래전에 적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시는 약간 동화적 요소를 가미시켜 가지고 만든 시입니다. 제목이 소아마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렸을 때는 소아마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방 접종이 잘 안 되어서 어렸을 때 소아마비 걸린 사람들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잘 보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어린 상태로 더 이상 뼈가 자라지 않는, 그러니까 소아마비에서 특히 다리를 절며 있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요걸 제가 좀 시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소아마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아마비 이복규 아주 옛날의 말이다. 호박을 손수레로 옮길 정도로 열매들이 크고 풍성했어. 그릇에 물을 부어놓고 매일 고개를 숙여 기쁨을 노래했어. 그릇에 물을 부어놓고 매일 고개를 숙여 기쁨을 노래했어. 낮에는 태양이 물을 먹고 밤에는 달의 거울이 되었지. 바람과 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늘 함께했어. 내일이라는 단어가 없었어. 순간순간 맑은 공기가 넘쳤어. 그때 누군가가 희망을 말했어.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 참고 견뎌야 한다고 했어. 빛을 소유하고 별도 찾아야 한다고도 했지. 어느 날부터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밤에도 쉬지 않고 빛을 찾아 헤맸어. 빛을 종이에 새겨 저장했어. 종이를 쌓아두며 빛이라고 했어. 빛을 저장하지 못한 사람은 게으르다며 비웃기 시작했지. 종이를 빼앗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비비기도 했어. 그릇에 물은 조금씩 맑아져고 전염병이 돌고 지진이 일어나고 모두들 하늘을 보며 떨고 있었지. 그래서 기도를 했어. 오늘 땀 흘려 일하고 오늘 나눠 먹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간절히 함께 마음을 모아 빌고 드디어 하늘의 문이 열리며 숲에 별똥별이 떨어졌어. 별똥별이 떨어진 그 자리에 아기 천사가 잠들어 있었어. 아기 천사는 말이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무럭무럭 자라고 미워하면 자라지 않는 신이 보내신 천사였단다. 넌 곧 어른이 될 거야. 엄마를 믿어. 예. 자라지 않은 우리 사회가 미움이 더, 아유, 또 본다고 봤는데 옷자가 또 있네.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은 실제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시적으로 제가 한번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복규 칠순의 노모와 40대의 아들이 매주 교회에 나온다. 죽음이 가까운 노모는 더욱 기도에 매달린다. 아들의 21번 염색체가 우리보다 하나 더 많다. 하나의 다름이 부모의 평생을 변하게 하고 자녀는 부모로 인하여 온전하게 된다. 그런 어머니가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아들을 두고 떠난다.
숨만 쉬지 않았을 뿐 눈은 아들에게 두었다.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깊이 우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를 바라보는 우리는 모두 그 늙은 아이의 부모가 된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의 문이 열린다. 부족해서 비로소 하나가 된다. 공평하신 하나이다. 홀로 완벽한 것은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 예, 이건 실제 일인데 이제 그 80이 넘은 노모하고 여기서 21번 염색차가 우리보다 하나 더 많은 것은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의 소원이 이제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다운 증후군 아들을 돌봐줄 가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이제 기도하시는 게 나보다 먼저 아들을 데려가 달라. 근데 자기가 먼저 떠나고 나면 이 다운 증후군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우리가 기관에 보내어지고 하는 면서도 아직도 우리 한국에 보면 아시다시피 장애인 시설에도 보면 학대, 뭐 이 비장애인 시설에도 아동 학대 뭐 하면서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가끔 뉴스에 장애인 시설에 학대하는 모습들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의 바람이 어쩌든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내 아들을 먼저 데리고 달라. 그게 기도였었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지 않고 어머니를 먼저 데려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남은 다운 증후군 이제 40이 훨씬 넘은 아들이 이제 홀로 된 거죠. 근데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그 다운 증후군 아들을 교인들이 보살피고 걱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모자라면 또 누군가가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공평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신약에서 그 계명,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성경에 보면 남기셨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한 사람을 위해서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 빈자리를 메꿔줘야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세계가 평화로운 세계가 되는데 이 메꿔주지 않으면 결국은 불행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불행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보다. 물론 이 말을 하고 있는 저에게도 연대적 책임이 있고 제 스스로도 부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박쥐는 미래다 라는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쥐는 미래다. 이복규. 박쥐는 포유류이며 포유류 중 유일하게 날 수 있는 동물이다. 박쥐는 미래다. 눈먼 남편과 6개월 된 아들을 버리고 나간 여자. 아들도 자라면서 아빠처럼 눈이 멀기 시작한다. 아버지는 이미 빛을 잃은 지 오래. 어둠 속에서 아들을 밝게 키운 박쥐 아빠. 흡혈 박쥐는 부상당해 움직일 수 없는 박쥐에게 자신의 피를 토해 먹여 살린다. 그 대건이가 살아 신랄같이 보이는 한쪽 눈으로 아버지의 밥을 차려주고 있다.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 부자가 내 눈을 멀게 하는데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가? 보이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가? 박쥐는 앞을 보지 않고 날 수 있는 유일한 새다. 박쥐는 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밤에 날아다니며 음식을 구한다. 고요가 박쥐의 의미다. 제가 이 다큐를 두 개를 봤는데 하나는 흡혈 박쥐에 대한 다큐를 하나 보았고 하나는 대건이의 이야기가 이 두 개의 다큐가 저한테 오버랩되면서 한편의 시 안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이 박쥐의 삶보다 못한
그런 삶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상당한 박쥐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토해서 먹이를 구하지 못하는 박쥐를 먹여 살리는 흡혈 박쥐를 보고 이 눈먼 남편과 6개월 된 아들을 키우는 모습을 통해서 참 이 가족을 버리고 떠난 여자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게끔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황제 평빈의 눈물이라는 시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황제 펭귄의 눈물 이복규 10월 남극의 콜로니는 영하 50도다. 모든 생명이 떠나는 그곳에 100km를 시간당 500m로 걸어가는 날개가 태화된 펭귄이 걸어가고 있다. 어떤 천적도 존재하지 않는 자유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하여 그곳에 알을 낳는다. 암컷은 알을 낳고 수컷의 알 위에서 알을 키운다. 몇 초만 노출되어도 얼음이 되는 알을 수컷은 목숨처럼 품는다. 암컷이 먹이를 구해 돌아올 때까지 15kg이 빠지는 순간까지 암컷이 혹여 돌아오지 않으면 수컷은 자신의 위벽과 식도의 점막을 놓여 토해낸 펭귄 밀크라 불리는 아버지의 젖을 보아한 새끼에게 먹인다. 아내를 기다리며 추위를 견디며 더러는 얼어 죽는 아버지와 자식도 있다. 그러나 아버지들은 원을 만들어 서로의 체온으로 서로를 지킨다. 원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펭귄은 조금씩 안쪽으로 다시 바깥쪽으로 돌며 서로를 안아준다. 절대로 나고자를 만들지 않는 필리아, 절대적 평균의 사랑을 지키는 펭귄은 남자의 황제다. 지하 단칸방에서 얼어 죽는 모자의 시체가 한 달이나 뒤에 발견된 뉴스가 잠식하는 여기는 열대우림. 예, 이것도 아마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황제 펭귄을 찾으시면 이 다큐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고 나면 시인 아닌 사람도 시가 나올 정도의 감동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콜로니라는 곳은 이제 겨울이 오면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니까 모든 생명체들이 다 떠나거든요. 근데 펭귄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정말 그러니까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정도의 고통을 참아내는 이 펭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학대하고 버리고 하는 이런 사회적 현상들을 보면,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들이 그 알을 조금이라도 노출이 되면 바로 얼어버리기 때문에 발등 위에다가 노출을 안 시키려고 아주 엄청난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펭귄들이 함께 이렇게 원을 만듭니다.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계속 바깥에 있으면 얼어 죽으니까 이제 안쪽으로 계속 돌면서 이제 자리를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애가 나중에 제일 안쪽에 애가 있고, 제일 안쪽에 있는 펭귄이 나중에 제일 바깥에. 이 평화로운 평균을 보면서 우리는 강자들은 안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약자는 이 강자를 둘러싸서 얼어 죽고 물러서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이 황제 펭귄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눈물이 났습니다. 야, 정말 우리 사회가 이 강자들이 스스로 안쪽에서 나와서 바깥을 둘러싸는 모습을 보여주고, 안쪽에 약자를 넣어서 둘러싸서 보호한다면 우리 사회에 극단적인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쓴 시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시는 아직까지 1, 2, 3집에 미발표된 발표된 시도 있고요. 미발표된 시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고쳐서 또 작업을 해야 하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가 바빠가지고 일단 시는 열심히 적고 있는데 퇴고를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제가 좋아하는 시인 한 명을 소개하고 또 그분의 시를 한번 읽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 송명희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은 시가 노래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시인데요. 먼저 뒤에서 시를 먼저 읽으시고 앞에 그 송명희 시인이 말한 내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시를 한번 읽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송명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기까지가 송명희 시인의 시고요. 송명희 시인이 어떤 분이냐 하면 중증 내성마비 환자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또 그 의사의 부주의로 인해서 아기의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서 소뇌를 다쳤고요. 또 태어난 아기가 울지도 못하고 몸은 이제 가누지 못하는 중증 내성마비 환자였습니다.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아기 머리는 만지는 대로 푹푹 들어가서 만질 수도 없었던, 또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내성마비로 태어난 아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답니다. 또 아버지는 이 약한 몸에다가 또 술과 담배로 해서 병이 들어 있었고, 어머니도 또 몸이 약해서 아기에게 젖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우유도 사 먹일 수 없는, 또 쌀가루를 개우 끓인 물만 아이에게 먹이는 그 정도였답니다. 송명희 시인이 스스로 간증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7살까지도 누워만 있다가 업으면 머리가 등 뒤로 꼬꾸라져 허리가 빠지고 목이 꺾일 듯한 고통을 느꼈다. 어머니는 나를 업고 은사 집회에 가서 안수 기도를 수없이 받기도 했고, 침 맞는 곳에 가서 머리와 팔다리에 침을 꽂기도 해서 난 자지를 지게 울기도 했다. 그때의 고통을 지금까지도 기억해낼 수 있음은 지독한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송명희 씨가 10살이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과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게 했는가? 마치 그 18살 때 그 다이빙을 하다가 머리를 부딪혀서 목 이하의 전신이 마비된 조니 에릭슨이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신께 반항했던 것처럼 송명희 시인도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신과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에게 대들었답니다. 엄마는 아기를 유산도 잘하면서 왜 난 이렇게 낳았냐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유산해버리고 버리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나를 낳았냐고, 이렇게 원망을 하고 또 부모를 원망하면서 집이 싫었고 또 이런 세상이 싫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렇게 엉망이 된 그 상황에서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전해준 대로 적었던 시가 바로 이 시라고 해요. 저는 우리 주위에 사실 이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보다도 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교수가, 의사가, 변호사가 자살하는 걸 보면 참 남이 갖지 못한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저렇게 불행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가지지 않았더라면 저렇게 불행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분수에 맞게 만족하면서 그런 정신적인 평안 속에서 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주위 사람들에게 늘 따뜻한 사람, 보잘것없지만 사소한 것 하나라도 베풀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우리 주위의 평범한 어머니와 같은 사람, 할머니와 같은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사람, 또 더 위대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저는 일단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가 과연 이웃들에게 그 많은 사랑을 베풀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또 제 스스로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가치와 비전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또 그런 희망을 가지고 또 앞으로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사람이 뭐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남한테 죄 짓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훌륭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낮은 수준의 목표를 가지기보다는 뭐 여기서 특히 남을 괴롭히고 때리고 사기치고 훔치고 그런 분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도 물론 훌륭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 삶은, 또 더 나은 목표는 내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 또 여러 가지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 많이는 않더라도 조금만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한국 사회가 경쟁, 소유 중심의 삶의 질서를 이제는 놓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경쟁보다는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 내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함께 소유하고 함께 즐기면서 먹을 줄 아는 그런 좀 사회가 되었으면, 또 그런 것을 실천하는 제가 되었으면, 또 그것을 함께 실천하는 우리 시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저희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만나기도 하지만 또 이웃들의 사랑의 실천으로 한 번씩 만나서 그런 사랑의 실천의 그런 행동을 하는 봉사자의 그런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우리가 목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그 꿈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꿈마저도 없다면. 근데 꿈을 꾼다는 것은 그 꿈을 실현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인들은 우리 사회에 이런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사랑을 표현하는 시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쓰는 것도 가장 소중한 실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들을 지금 창작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시들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의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선생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제가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당연히 있어요. 그거구나. 그죠? 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물려?